네, 반갑습니다. 무지개건강 박승임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많은 고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추위는 별로 안 타는데 몹시 춥더라고요. 서울은 영하 9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영상 15도, 16도 가다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니까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이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또 이제 실내 기온과 바깥 온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지금 또 요즘 제 주변에서도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럴 때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두 건강을 기원해 보면 또 오늘 마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전 시간까지 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11장은 뭐냐면 아시아의 폭증하는 육류 소비. 이제 사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세계화가 되면서 육식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에도 비만과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병인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11장에서 아시아의 폭증하는 육류 소비, 사실은 아시아의 인구가 가장 많은데 여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 또 환경 오염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84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계에서 육류 섭취량이 가장 적었던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은 그들 국가의 전통 음식도 아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육류에 자신이 힘들게 벌어들인 임금을 기꺼이 쏟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묻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고기에 대한 식욕이 발전했으며 거의 완전한 채식주의에서 육식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변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키나와가 대표적인 장수 지역인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 책 이제 285페이지에서도 1872년에 일본의 식단은 고기에 빠르게 빠져들었다. 그해 1월 24일 메이지 일왕이 공개적으로 육식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게 그를 따라 육식을 하도록 허락했다. 불과 5년 만에 도쿄의 쇠고기 섭취는 13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에서 수입한 것이었다. 여기에 얽힌 얘기들도 되게 많죠,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와규가 굉장히 유명한데 와규의 원조가 어디냐면 제주도 흑우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 이제 일본을 가져갔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더 개발을 한 거고 우리나라 흑우들은 사라져 버리게 됐던 거죠. 이렇게 강제 개항을 당한 다음에 서양인들과 일본 사람들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신체적인 조건이 너무 틀린 거예요. 서양인들은 크고 일본이 자신들은 너무 작았던 거죠. 원래 이제 아시아 쪽에서 비교를 해도 일본의 평균 신장은 작았습니다. 현대 일본인들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옛날에 일본을 외국이라고 했던 외가 왜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작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명칭들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세계에 진출하고 나가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폭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서양인들은 고기를 먹더라. 그래갖고 이렇게 일왕이 직접적으로 1872년도에 육류를 먹는 걸 공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육류 먹는 거를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은 고기에 대한 일본의 굶주림에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을 불어넣었다. 일본인들은 전쟁 승리자들이 햄버거, 스테이크, 베이컨으로 배를 채우는 것을 관찰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육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292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늘날 인도인들은 육식이 국민으로서 의무이며 인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믿음은 여전하다.
또한 인도의 언론 매체들은 육식과 암, 당뇨병 및 심장 질환을 연결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육식을 좋은 영양의 원천으로 찬미하는 기사는 다수 보도하고 있다. 단백질 미신은 특히 강력하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대대적으로 뭐 대단한 나라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사실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서 자원과 인력을 약탈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해도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영국 마찬가지고 네덜란드, 뭐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할 것 없이 전부 다른 나라 침략해서 그 나라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캐가고 인력을 끌어다 노예시장으로 끌어갔고 이렇게 해서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가 대한민국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지배를 받았던 사실 인도도 영국에 굉장히 많은 세월 식민지로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백질 미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29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도 발리우드에서 발리우드라는 거는 이제 영화계죠. 인도 영화계. 그래서 이제 미국은 헐리우드, 그다음에 인도는 발리우드. 근데 이 발리우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서 그러지 사실은 1년에 뭐 거짓 뭐 200편 이상이 나온답니다. 그럼 뭐 거짓 뭐 이틀에 하나씩 영화가 나온 이틀도 안 걸리는 거죠, 사실은. 이틀에 한 편씩 영화가 개봉될 정도로 많이 찍히는 그 영화계예요, 인도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헐리우드 대신 발리우드라고 이제 하는데 발리우드에서 몸값이 가장 높은 배우 살만 칸은 무대에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근육질 몸매로도 유명하고 상당한 육식가이며 대중에게 비채식주의의 복음을 전파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안자나파가 몸을 위해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믿는 것을 비난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보여지는 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피트니스에서도 뭐 그 단백질을 많이 파는데 그게 이제 60%가 동물성 단백질이죠. 3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시아의 영양 전이는 아시아인의 건강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모두 고기 때문만은 아니다. 탄산음료, 사탕, 튀김 등 모든 역할을 하고 있다. 여전히 육식을 많이 하면 암, 당뇨병 및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가 지금 겪는 일이다. 좀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사실은. 아이들도 고기 반찬이 없으면 먹을 반찬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고기가 없으면. 고기는 반찬은 아니죠, 사실은.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없다라고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반찬이 많은 나라도 없거든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한류가 나가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반찬이거든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뭐 예를 들어 뭐 김치가 먹고 싶어 김치를 시키면 그거에 대한 차지를 물어야 됩니다.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물조차도 돈을 내거든요. 유럽에 가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메인 요리를 시키면 반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한류가 나오기 전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더니 우리 반찬 기본 반찬 세팅을 쫙 해주는데 그걸 보고 이것들이 바가지 씌운다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반찬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고기 반찬, 고기까지도 반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단백질 신화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301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시아의 급성장하는 육식욕은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이기도 하다. 육류 산업은 국제적이며 세계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 종종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 정육업계의 주요 문제는 토지다. 근데 식량 문제의 60%도 사실은 이 육식을 위해서 키우는 소와 돼지, 닭들이 먹어야 되는 사료가
사실은 사람이 먹게 되면 이렇게 식량난을 겪을 일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아프리카가 지금 가장 심각하지만 빈곤 기아를, 그렇지만 아시아도 만만치 않거든요.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굉장히 빈곤율이 높습니다.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곡류들을 전부 동물들이 먹고 있거든요. 또 그들이 내뱉는 배설물과 트림을 할 때 나오는 그런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환경오염이 무지막지하게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지들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3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시아의 육식력을 비판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다. 이 국가들은 그저 유럽과 북미가 과거에 걸었던 길을 따를 뿐이다. 왜 따를까요? 이 길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격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고기를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숟가락으로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처럼 잘라놓으면 젓가락으로 뭐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지만 외국의 스테이크 형태라고 한다면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쓰는 게 칼과 포크예요. 그리고 전투적으로 사냥을 해서 먹던 고기들이기 때문에 침략 의지가 북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뭐예요? 육류를 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아시아의 국가들은 대부분 뭐였어요?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벼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물론 뭐 벼농사를 지으려면 연 강수량이 1000ml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물이 얼마큼 있느냐, 하늘에서 물이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벼농사를 할 수 있는지 밀농사를 할 수 있는지 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 아시아에서는 1000ml가 넘는 강우량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남을 침범하지 않고도 밭농사를 지어서 쌀로, 주식으로, 곡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1000ml 이하는 밀을 길러야 되는데 밀도 막 아무 데나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침략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시아인들도 고기의 맛, 정육업계의 로비와 마케팅, 그리고 고기의 상징 등 서양과 비슷한 이유로 고기에 중독되고 있다. 또한 현대적이고 부유하기 원해서 고기를 섭취하기도 한다. 서양의 음식이 평등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끔은 사회계층을 없애기 위해 육식을 갈망한다. 그러니까 고기라는 것이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문화적이라는 요소죠. 문화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성원들이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라고. 그러면 그 사회 성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30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가슴 아픈 얘기들이 있는 거죠.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이를 감당해낼 수 없다. 가축에 투여될 항생제도, 생산에 필요한 물을 댈 여력도 없다. 그로써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버틸 여력도 없다. 마찬가지로 서양의 고기 중독도 용납할 수 없다. 이제는 영양전이 5단계인 행동 변화 단계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육류 섭취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까? 정녕 우리 식습관이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사실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장 육식의 미래라는 이제 챕터로 넘어갑니다. 308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 개발도상국은 육류 섭취량을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 육식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에서도 1인당 육류 섭취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19세기 초반에 고기를 1인당 1년에 10kg 섭취했다. 2013년에는 육류 섭취량이 43kg으로 늘어났다. 현재의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52kg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고기 생산량을 어떻게 2배로 늘려야 할 것이다. 2050년에 세계 인구를 먹이려면 식량 생산량을 70% 정도 늘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육류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가축에게 투자하는 사료에 비해 식품으로 생산하는 양을 따져보면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물 역시 문제다. 가축 사육에는 물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 소의 체중 0.5kg을 늘리기 위해서는 약 7,040리터의 소중한 물이 소모된다. 한편 지구의 물은 말라가고 있다. 인간은 논밭에 물을 공급하느라 대수층을 고갈시키며 물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약 10년 안에 지구의 절반 이상이 물 부족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지구가 탄생했을 때와 지금의 물의 양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음용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기술이 더 발달하면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기술 가지고는 그 물 부족 음용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309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 하우스가 최근 보고한 바에 따르면 치명적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인간은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금세기가 끝나기 전 산업혁명 이전의 수준과 비교해서 평균기온이 섭씨 7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섭씨 7도까지 상승하면요 북극, 남극 얼음이 다 녹아서 대륙이 대부분 물에 잠길 거예요. 고산지대 빼놓고는요. 이는 농업에 결코 좋지 않은 결과다. 농업에 좋지 않은 결과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막이 많이 생길 것이며 경작할 땅이 줄어들고 물이 부족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육류를 포함하여 모든 식량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로써 더 많은 사람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배를 줄이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육류 섭취를 줄여서 더 많은 사람이 환경도 보호하고 온난화도 좀 줄이면서 기아를 줄이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13페이지에 요즘 또 나오는 이제 배양육 얘기가 나오는데 이론상으로 실험실에서 배양된 고기는 기존의 고기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단 온실가스 배출량 80%와 용수 사용량 90%를 감축할 수 있다.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이 아닌 살균 실험실에서 생산되면 박테리아로부터 더 안전할 것이다. 게다가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불포화 지방을 늘리고 햄 철분 함량을 줄이도록 설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설계입니다. 설계.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뭐가 다르겠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구의 환경이나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고기를 못 굶겠으면 배양육을 먹어야 되겠죠.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심각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가격이 스테이크당 142g당 33만 달러. 지금 돼지고기 1인분 그 뭐 식당에서 얘기하는 150g 내지 뭐 180g이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33만 달러예요. 33만 달러면 이제 한 150g 정도가 계산해 보십시오. 3,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원만 잡아도.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배양육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혐오감을 느낀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3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은 꿀벌, 말벌, 새똥구리, 개미, 파리, 누에를 포함하여 약 2,000종의 곤충을 먹는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런 이제 소나 돼지, 닭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곤충을 먹자라는 이제 대안으로 지금 얘기 나온 게 이게 이 책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신문에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중 많은 곤충이 실제로 진미로 간주된다. 우간다에서는 메뚜기가 같은 무게의 쇠고기보다 더 비싸게 판매된다. 곤충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많은 곤충에는 철분과 아연 함량이 매우 높으며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단백질 원이다.
곤충의 기방을 둔 식단으로 전환하면 지구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몇 년 동안 식량농업기구는 식량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곤충을 내세우고 있다. 곤충은 매우 효율적인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다. 게다가 곤충은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기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쇠고기 0.5kg을 얻기 위해 귀뚜라미보다 12배나 더 많은 사료를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곤충은 각자의 집에서 창틀에 허브를 키우는 것처럼 성장 반응이나 곤충 사육장을 이용해 직접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육류 섭취 대신으로 소, 닭, 돼지 대신 이제 곤충을 먹자고 자꾸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번데기라고 우리 어릴 때는 많이 그 간식으로 먹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소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는 언감생심이고 명절 때 추석이나 명절 때 뭐 큰아버지 댁이나 뭐 당숙네 갈 때 뭐 소고기 한근 떠가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랬을 때는 진짜 단백질 섭취라는 게 1년에 뭐 기껏해야 뭐 몇 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번데기니 이런 걸 많이 먹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번데기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서양인들이 한식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막 기겁을 하고 특히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완전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게 뭐예요? 번데기 먹는 거예요. 번데기 먹는 거. 그냥 곤충을 먹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꿀벌, 말벌, 쇳덩구리, 개미, 파리, 누에, 파리 이런 것도 이제 먹는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라리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끊지 파리를 튀겨서 먹겠습니까? 볶아서 먹겠습니까? 아니면 뭐 쇳덩구리를 그렇게 먹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321페이지에 인조 닭고기나 쇠고기를 먹는 것이 생각만 해도 거부감이 든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미 대부분 육류 대체 식품을 먹고 있다. 소시지 혹은 기타 가공용, 미트, 러버, 피자,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그 안에서 고기양을 늘리기에 사용된 상당량의 콩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고기의 30%가 실제로 콩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일부 과학자들은 고기의 대부분을 콩 단백질로 바꾸면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버거에 콩과 렌틸콩 함유량을 늘리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트 선반을 육류 대체품으로 채운다고 해서 지구의 인구가 모두 채식주의자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만일 인류가 육류 섭취를 현저히 줄이려면 더 많은 장려책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육류 대신 콩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미를 먹겠습니까? 파리를 볶아 먹겠습니까? 튀겨 먹겠습니까? 쇳덩구리를 먹겠습니까? 지네를 튀겨 먹을래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콩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저희 어릴 때는 고기가 드물기도 했었지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콩을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까지 굉장히 많은 광고들을 했었거든요. 정부 자체에서도 그런 광고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콩과 렌틸콩 함량을 늘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서리태라고 하죠. 깜장콩 같은 거는 정말 건강에 좋고 대두 콩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양을 굳이 뭐 고기에서 늘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콩에서 더 섭취하면 환경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식을 포기하면 벌어지는 일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328페이지에 육류가 없는 세상에서는 항생제 저항력에 대해 걱정할 일이 줄어들 것이다. 네, 항생제 걱정 줄어들죠. 미국에서는 항생제 총량 중 80%가 축산업에 사용된다. 80%입니다. 이게 70%였는데 또 10%가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러면 또 10%가 가축들이 먹을까요? 그만큼 항생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슈퍼
박테리아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를 더 많이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와 동시에 매년 미국인 2만 3천 명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로 사망한다. 가축 사육에 남용되는 항생제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몸에 박테리아가 침입했는데 항생제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살짝 새못이나 이런 데 긁혀가지고 시작된 게 항생제가 안 들어서 다리를 잘라내는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균총이 다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항생제는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깡그리 죽입니다. 어느 정도의 항생제는 물론 나쁜 균을 죽여서 아이를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 좋은 항생제라는 건 사실 없죠. 필요하지만 그 항생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좋은 균도 깡그리 같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또한 지금보다 숨쉬기도 좋아질 수 있다. 유럽의 과학자들은 육류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총 질소 배출량이 40% 줄어들 것이라고 측정했으며 201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국의 대기 및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초지는 사라지겠지만 야생동물이 돌아올 것이다. 유럽에서는 식량 생산을 위한 1인당 필요한 농경지가 23% 줄어들 것이다.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소, 돼지, 닭의 수가 훨씬 줄어들고 그 대신 야생동물을 위한 공간이 많아질 것이다. 동물 복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류를 끊으면 자연적인 동물들이 늘어나서 그들의 복지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채식주의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토지를 홍수와 사막화로부터 보호하며 작물을 파괴하는 열기를 줄 확률이 더 높다. 채식주의로 전향한 인류는 훨씬 적은 가축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대신 채식버거나 두부, 렌틸콩 그리고 채소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살기 위해서 인류가 생존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육식을 갈망하는 이유는 고기가 다른 인간과 자연에 대한 부와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고기를 즐기는 이유는 역사가 우리에게 채식주의자는 약자이며 괴짜, 고상한 체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고 또한 정육업계가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과학이 단백질 신화를 만드는 바람에 우리는 고기에 더 집착하게 되었다. 가끔은 실제로 죽기도 하고 말이다. 만일 인류가 채식주의자가 되거나 육류를 현저히 줄여야 할 경우 끊어야 할 중독 요인은 무척 많다. 인류가 육식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 길은 길고 험할 것이다. 네. 산업자본주의하고도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32페이지에 인공고기의 미래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오로지 채식만 하는 것을 상상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천 년 동안의 오랜 중독에서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고기가 다시 손에 넣기 어려운 식품이 된다면 사람들은 다시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갈망을 끊지 못해서 인공고기로 갈 거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채식으로 돌아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를 해서 영양적인 5단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은 왜 고기를 먹을까? 진화 역사 문화에 뿌리를 둔 수많은 복잡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잡식성 동물이고 고기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데다 단백질 갈망을 채워주며 열량을 제공하는 지방이 가득한 음식이다. 수천 년 동안 고기는 우리를 먹여 살려왔다. 인간의 둔화를 성장시켰고 아프리카 밖으로 진출하도록 도왔다. 어떤 면에서 고기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고기는 예전처럼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필요악일 수도 있겠죠. 인간이 지금의 인간이 되도록 만든 건 단백질을 먹었기 때문이죠.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지만 그 시대의 인간과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에게 고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백질을 어디서 섭취할까? 콩단백질이 최고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두부. 근데 이제 콩도 되게 위험한 것들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이제 GMO 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선별하셔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콩을
GMO 콩이 아닌 콩을 선별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고 한다면 모두 좀 더 건강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ESG 경영할 때 이 environment 환경, 우리 가족이 환경을 지키는 그 길이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